여러분, 제가 72년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베트남 다낭에 아들 녀석 내외와 함께 떠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랑 내일 일정 얘기하고 올라갈게요. 먼저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어요. 가족분들께선 어젯밤 체크아웃을 완료하셨습니다. 오늘 12시까지 객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 아들이, 제가 4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그 아들이 저를 외국 땅에 버리고 갔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중구에서 40년 동안 행복식당이라는 백반집을 운영해온 한선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그 절망 속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민철이를 키웠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백반집에서 동네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선옥이 어머니라고 불렀고 저는 그 호칭이 좋았어요. 제 식당은 작았지만 항상 북적였습니다. 공사장 아저씨들, 학원 다니는 학생들, 직장인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의 조합은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요? 학생, 반찬 더 먹어야지. 아직 한창 자랄 나이인데. 그런 일상이 제겐 행복이었어요.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식당 건물도 샀고 아들 민철이도 대학까지 보냈죠. 민철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몇 년 후에 세라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세라는 첫인상부터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민철이 월급으론 그런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더라고요. 민철이는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는지 조금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더니 점점 더 큰 투자를 하겠다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강남에 있는 상가를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몇 배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점점 액수가 커졌어요. 2,000만 원, 5,000만 원. 나중에는 아예 제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식당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그 건물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위험한 투자에 쓰자고 하니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민철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식당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줬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민철이가 투자한 상가가 부실 분양이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투자금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제 식당 수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세라의 태도였어요. 투자가 실패하고 나서도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싸 보이는 옷을 사 입더라고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민철이와 세라의 부부싸움도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으로 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가 갑자기 베트남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여행? 지금 상황에 무슨 여행이야? 엄마,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 다낭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가도 싸고. 세라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빚도 있는 상황에 무슨 여행이냐고요. 하지만 민철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항공료랑 호텔비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엄마는 그냥 쉬시기만 하면 돼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요. 민철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식당에서만 살았으니까요. 그래, 민철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가보자. 결국 저는 민철이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서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다낭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라 모든 게 신기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다른 나라 냄새가 났고 거리의 풍경도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어때요? 신기하죠? 민철이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얼굴이었어요. 호텔은 정말 멋있었어요. 바다가 훤히 보이는 방이었고 침대도 푹신하고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다니. 세라도 신이 나서 계속 사진을 찍더라고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평생 기념이 될 거예요. 그렇게 찍은 가족 사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첫째 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미케비치 해변에서 산책도 하고 현지 음식도 맛보고요. 파도가 발목까지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아, 이런 게 여행이구나 생각했어요. 엄마, 물이 따뜻하죠? 우리나라 바다랑 완전 달라요. 민철이가 제 손을 잡고 파도가 올 때마다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저녁에는 시푸드 레스토랑에 갔어요. 바닷가재와 새우, 싱싱한 생선들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건 한국에서 먹으면 정말 비싼데 여기서는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세라가 계속 음식을 권해주면서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동안 서먹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진짜 가족 같네. 그날 밤에는 호텔방에서 민철이와 세라와 함께 맥주도 한잔 했어요. 저는 원래 술을 잘 안 마시는데 그날만큼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 잔 마셨어요. 엄마, 오늘 정말 즐거우셨죠? 응, 정말 좋았어.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 내일은 더 재미있는 곳 갈 거예요. 바나힐이라고 골든 브릿지가 있는 곳이에요. 둘째 날에도 정말 즐거웠어요. 바나힐의 골든 브릿지는 정말 신기했어요. 거대한 손이 다리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신화 속 이야기 같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어요. 세라가 제 사진을 정말 예쁘게 찍어줬어요. 저도 처음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친구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도 정말 장관이었어요. 산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다. 이런 걸 보려고 여행을 하는구나. 프랑스 마을도 구경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정말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호이안 고도시를 구경했어요. 노란 등롱들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소원을 빌면서 소원 촛불을 강에 띄우는 거래요. 민철이가 소원 촛불을 하나 사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엄마가 소원을 빌어보세요. 저는 그 소원 촛불에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요. 소원 촛불이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예요. 세라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정말 행복했어요. 호텔방에서 민철이와 세라와 함께 그날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아요. 마사지? 그런 건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여기서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민철이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효자였구나 싶었거든요. 셋째 날에도 정말 알찼어요. 아침에는 한시장에서 쇼핑을 했어요. 베트남 전통 옷도 사고, 커피도 사고, 각종 기념품들도 샀어요. 어머니, 이 옷 입어보세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세라가 고른 옷을 입어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평생 이런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예뻐요. 이거 사드릴게요. 민철이가 기꺼이 돈을 내주더라고요. 오후에는 정말로 마사지를 받았어요. 베트남 전통 마사지였는데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40년 동안 식당 일로 뻣뻣해진 어깨와 허리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런 게 마사지구나. 정말 좋다. 저녁에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먹는 저녁 식사가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드래곤 브릿지에서 용이 불을 뿜는 쇼를 봤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불을 뿜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감탄했어요. 엄마 어때요? 베트남 여행 재미있으셨죠? 정말 좋았어.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저희도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니랑 함께여서 더 좋았고요. 세라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도 가족 여행 자주 해요. 민철이의 제안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날 밤 미케비치 해변에서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파도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민철이와 세라가 저를 양쪽에서 부축해주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모래가 미끄러워요. 그런데 갑자기 스콜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스콜이 자주 온다고 했는데 정말 갑자기 퍼붓더라고요. 엄마, 우리 호텔로 돌아가요. 비 많이 와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옷도 갈아입고 씻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저희는 로비에서 내일 일정 좀 더 확인하고 올게요. 그래, 너희는 천천히 하고 와. 저는 그날 밤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서 민철이 방을 노크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민철아, 세라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프런트에 가서 물어봤어요. 다행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 아들 부부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가족분들은 어젯밤에 체크아웃을 완료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체크아웃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따로 연락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없었어요.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 휴대폰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샅샅이 찾아봤지만 휴대폰은 없었어요. 지갑도 없었어요. 여권만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민철이와 세라가 저를 버리고 간 거였어요. 설마 이런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던 아들과 며느리가 하루 사이에 저를 버리고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죄송하지만 12시까지는 객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보세요. 호텔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서 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절망적인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족 여행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상황이 될 줄이야. 베트남어를 할 줄도 모르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택시기사가 화를 내더라고요. 할 수 없이 걸어서 가야 했어요. 구글 지도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 갔어요. 영사관. 한국. 어디 있어요? 대부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도 몇 분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몇 시간을 걸어서 겨우 영사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영사관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여권이 있으니까 귀국하는 데는 문제 없지만 항공료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카드도 없고. 가족분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가족이라니. 그 가족들이 저를 버리고 간 건데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요? 영사관에서 나와서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왔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 뭘 사 먹을 수도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선자 야시장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온갖 음식 냄새가 나는데 제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형형색색의 과일들과 뜨거운 쌀국수, 바삭한 반미. 모든 게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한 푼도 없어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었어요. 그저 냄새만 맡으며 배를 쥐어짤 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 아니세요? 뒤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장님, 저예요. 린이에요. 응우엔 린. 사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15년 전에 사장님 식당에서 일했던 린이요. 그제서야 알아봤어요.
린이었어요. 15년 전보다 조금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 순한 얼굴이었어요. 린, 정말 린이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린을 만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사장님,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린에게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혼자 남겨졌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린이 제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민철이가 정말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린이 제게 말했어요. 린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정말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쌀국수 만들어 드릴게요. 린이 쌀국수를 끓여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장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서야 저는 린과의 추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린은 22살에 한국에 와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제 식당에 오게 됐어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정말 성실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며 도시락을 싸와서 먹곤 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어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부치느라 본인은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리나, 우리 식당 밥 먹어도 돼. 매일 이런 거 싸와서 먹으면 몸 상해. 처음에는 사양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해주는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했죠. 매운 걸 못 먹던 애가 점점 적응해서 나중에는 저보다 더 매운 걸 잘 먹더라고요. 어느 날 린이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리나, 병원 가야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 괜찮아요, 사장님. 며칠 지나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린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비도 제가 냈고요. 의사 선생님이 폐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리나, 아프면 참지 말고 꼭 말해야 해. 알겠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린이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보냈어요. 아들 민철이도 린을 친 누나처럼 좋아했고요. 린 누나,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민철아, 신짜오라고 해. 신짜오. 민철이가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하면 린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따뜻했죠. 명절 때면 제가 정성껏 차례상을 차려놓고 린도 함께 절을 올리게 했어요. 린아, 너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 할아버지께 인사해. 린이 어색해하면서도 정말 고마워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린이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교재를 사줬어요. 리나, 이거 새로 나온 교재래. 이걸로 공부해. 사장님, 이런 거 비싼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린이 정말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도 기억나요. 겨울이 되면 린이 추워하는 걸 보고 제가 두꺼운 패딩을 사줬어요. 린이 그 패딩을 입고 정말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사장님, 이거 너무 따뜻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3년을 함께 지냈는데 린이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아쉬웠어요.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 고마웠어요.
한국에서 가족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린을 떠나보낼 때 제가 조금이나마 돈도 보태줬어요. 그리고 한국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선물도 챙겨줬고요. 리나, 베트남 가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해. 그리고 한국 생각날 때마다 연락해. 그렇게 린과 헤어진 후 몇 년간은 가끔 연락이 왔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언제부턴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 린을 10년 만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나다니. 린이 끓여준 쌀국수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한 그릇을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사장님, 더 드세요. 많이 끓였어요. 리나,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사장님, 그때 한국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걸 평생 잊지 않았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명절 때마다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추울 때 옷도 사주시고, 그때 사장님이 제 손 잡아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잡아드릴 차례예요. 린의 집에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었어요. 린은 결혼 후에 다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요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린의 남편 투이도 정말 친절했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제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날 밤 린의 집에서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린이 저를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봐 줬어요. 사장님, 제가 친구 중에 여행 가이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린의 친구 투아는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어도 꽤 잘했고요. 할머니, 정말 큰일 당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투아는 먼저 호텔에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민철이와 세라가 어떤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봤어요. 할머니 CCTV를 보니까 아들 부부가 그날 밤 11시에 큰 가방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고요. 정말 계획적으로 저를 버리고 간 거였어요. 투안이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할머니, 환전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들분이 할머니 돈을 모두 환전한 것 같아요. 할머니 지갑에 있던 카드도 사용한 기록이 있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철이와 세라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저를 속인 거였어요. 할머니, 택시 앱 기록도 확인해 봤는데 아들 부부가 여행 첫날부터 계속 은행이나 환전소를 들렀다고 나와요. 이건 명백히 계획적인 범죄예요. 투안의 도움으로 급하게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한국 계좌가 사용 정지된 거예요. 할머니, 한국에서 카드 사용이 안 된다고 나와요. 계좌가 동결된 것 같아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민철이가 제 계좌까지 손을 댄 거였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린이 자기 적금을 해지해서 항공료를 마련해 줬어요. 리나, 이런 걸 어떻게 받아? 너도 힘들게 번 돈인데. 사장님, 제가 한국에서 정말 힘들 때 사장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병원비도 내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그때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린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 친아들은 저를 버렸는데 남의 나라 사람인 린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사장님,
비행기 표 샀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면 돼요. 그날 밤 린이 작별 선물로 베트남 전통 옷을 하나 주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입고 한국 가세요. 그리고 가끔 이 옷을 보시면서 베트남에서 사장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이륙하는 순간 정말 감회가 남달랐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 그리고 민철이와는 정말 끝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민철이와 세라가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냉장고도 텅 비어 있고 제 방에 있던 통장이며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민철이와 세라의 진짜 목적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어릴 적 친구 마리였어요. 마리는 저와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친구였어요. 지금은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 태평양식품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마리와 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마리가 성공하면서 점점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마리밖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태평양식품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최마래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저는 최마래 회장님의 오랜 친구 한선옥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마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선옥아, 정말 선옥이야? 마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마리야, 정말 오랜만이다. 선옥아, 어떻게 연락했어?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만나자. 마리는 저를 자기 회사로 불렀어요. 태평양식품 본사는 정말 대단했어요. 고층 빌딩에 태평양식품이라고 큰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선호가, 마리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마리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선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왜 연락을 안 했어? 저는 마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민철이가 어떻게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는지,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마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선호가 그런 일을 혼자 견뎠구나. 왜 진작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너는 이제 큰 사업가가 됐잖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친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마리가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호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집을 나왔을 때 내가 나를 숨겨줬던 거 기억해? 그런 일도 있었지. 그리고 중학교 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문병 와준 것도 너였어. 내 용돈으로 과일도 사다 주고. 마리가 계속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사업 시작할 때도 너는 식당에서 번 돈으로 투자금을 보태줬잖아. 그때는 내가 도울 수 있을 때였으니까. 선호가 내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어.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건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했을 때도 너만은 나를 믿어줬다는 거야. 마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리야,
그래도 지금 와서 이런 부탁을 하기가. 무슨 소리야?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마리는 즉시 회사 법무팀에 연락했어요. 김 부장, 지금 당장 올라와. 그리고 우리 회사 최고 변호사들도 모두 데리고 와. 잠시 후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회장실로 몰려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마리가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내 가장 소중한 친구 한선옥 여사님이야. 이분이 지금 큰 곤경에 처해 계신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해. 법무팀장이 제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저는 민철이와 세라가 어떻게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는지, 어떻게 저를 베트남에 버리고 왔는지 모든 걸 다 설명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와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변호사들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철이와 세라의 행적을 추적하고 제 재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여사님, 큰일입니다. 아드님이 어머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식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도 위조해서 준비해뒀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어요. 그럼 제 재산은 이미 다 사라진 건가요? 아닙니다. 다행히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법적 조치를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가 제게 말했어요. 선호가 걱정하지 마. 내가 최고의 변호사들을 붙여줄게. 내 재산은 반드시 되찾을 거야. 그리고 마리가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선호가 내 재산을 신탁으로 보호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길 수 없어. 신탁이 뭔지 잘 몰랐지만 마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는 못 건드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민철이와 세라를 만나게 됐어요. 법원에서 조정을 받기로 한 거였어요. 민철이와 세라는 예상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저를 버리고 온 후에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나 봐요. 엄마. 민철이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민철아,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늘어놨어요. 이것은 한선옥 여사님의 재산에 대한 신탁 계약서입니다. 앞으로 여사님의 재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박민철 씨와 윤세라 씨 사기 및 유기 행위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민철이와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민철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를 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철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기회는 베트남에서 이미 다 썼어. 이제는 법이 판단할 일이야. 결국 민철이와 세라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됐고 제 재산도 모두 되찾았어요. 마리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선호가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야? 무료 백반 교실을 해보려고 해.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아이들을 위한 거야. 마리가 정말 좋아했어요. 선호가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적으로 지원할게.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몇 달 후 린이 한국에 놀러 왔어요. 사장님, 한국에 왔어요. 린과 함께 무료 백반 교실을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장님, 베트남에서도 사장님을 본받아서 무료 급식소를 만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민철이가 무료 백반 교실 앞에 나타났어요. 정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민철아, 여기 왜 왔어? 민철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철이에게 무료 백반 하나를 주었어요. 이거 먹고 가.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후로 민철이는 가끔씩 무료 백반 교실에 봉사를 하러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나 청소를 도와주고 갔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무료 백반 교실을 연 지 2년이 됐어요. 매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선옥이 사장님, 여기 오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요. 린처럼 마리처럼 제가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민철이가 저를 베트남에 버리고 갔을 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많은 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요. 그리고 리니, 마리가, 그리고 무료 백반 교실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선한 인연은 바다를 건너 돌아오고 오래된 우정은 쓰러지는 나를 지탱해 준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테니까요.